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을 준비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20년 만에 지킨 약속이라는 작품이에요. 네, 이게 단편집 그 무렵 누군가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네, 도서출판 제인에서 나왔고 이혁재 선생님께서 옮기셨네요. 네, 네, 이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20년 만에 지킨 약속. 네. 어, 제가, 스포는 아니고요. 아마, 네, 약간의 좀 감동도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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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게 저 유명 작가들의 단편에 종종 등장하는 소재거든요. 뭐 네, 10년 만에, 20년 만에, 뭐 30년 만에 어떻게 되었다, 뭐 네, 약속을 지켜서 뭐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도 많고 한데 네, 과연 히가시노 게이고의 20년 만에 지킨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또 네, 어떤 느낌을 줄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주요 등장인물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데루이코가 주인공인데요. 회사원이고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입니다. 이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딩크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는 걸 원치 않는 그런, 아, 네, 그런 사람이고요. 딩크가 더블 인컴 노 키즈.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 없이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면서 좀 풍족하게 경제적으로 사는 네, 그런 것을 네. 추구하는 것을 딩크족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데루이코의 아내는 아사코인데요. 네, 둘이 이제 사내 커플입니다. 아사코는 데루이코보다 7살 연하고요. 아내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데루이코의 고향 친구인 고이치가 등장을 하고요. 네, 네, 고이치의 아내도 등장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하루미라는 8살에 살해당한 그런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유키오는 하루미의 부친입니다. 네. 지금은 60대 정도 된 거죠. 그 유키오라는 분은. 네, 저희 네, 작품상에서 이제 유키오는 한 60대 초반 정도의 네, 네. 남자이고요. 그 네. 데루이코는 도쿄 사람이 아니라 야마나시라는 곳이 고향이고 네. 그 고이치도 고향이 그쪽인 거고요. 네, 고향 맞습니다. 친구니까. 네. 예, 그리고 재밌는 건 데루이코도 딩크족이고 그 네. 친구인 고이치도 딩크족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아주 고향 설명. 친구끼리 같은 딩크족인 거죠. 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좀 네.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저희 그 좋아요 눌러달라 아, 말씀을 좀 맞아. 빼버렸네요. 아, 매번 네. 잊어버려요. 네. 지금이라도 뭐, 네, 저 해주시면 김지훈 아나운서 하겠습니다. 이 만나면 반가워가지고 맨날 해야 될 이야기를 빼먹습니다. 자, 선 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또 저희 채널 뭐 이렇게 아껴주시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설명란에 다 적혀 있으니까 네. 제가 뭐 구차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또 작품을 바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들이 아, 많을까요? 네네. 네. 히가시노 게이고의 단편 20년 만에 지킨 약속 줄거리 해설과 낭독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입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만나기 시작한 데루이코와 아사코는 사내 커플인데요. 데루이코는 아사코보다 7살 위면서 회사 선배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데루이코가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런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아이는 가지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게 자신 인생의 대전제라며 여자친구인 아사코에게 생각해보고 대답해달라고 합니다. 데루이코와 아사코는 같은 회사 영업부 소속인데요. 아사코는 입사 4년 차이고 25살입니다. 데루이코는 야마나시 출신으로 대학에 들어가면서 도쿄로 올라왔고요. 그 후 도쿄의 회사에 취직을 했고요. 데루이코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10살 위의 형 부부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데루이코는 큰 부담은 없습니다. 데루이코의 여자친구인 아사코는 24살이 되면서 결혼에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가족들에게도 데루이코를 소개한 상태고요. 그런데 25살 생일을 앞둔 이날 남자친구인 데루이코는 아이를 갖지 말자는 전제를 깔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아사코가 이유를 묻자 데루이코는 예전부터 그렇게 정했다고 말을 합니다. 데루이코가 아사코에게 말했다. 넌 아이가 없어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볼 거야.
잉크라는 말 알지? 너도 일을 계속하고 싶잖아. 결혼하면 반드시 아이를 낳고 여자는 가정에 처박혀 지낸다는 건 다 옛날 얘기야. 둘이 일하고 둘이 벌어서 풍족한 인생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아이 키우는데 시간과 돈을 빼앗기는 건 정말 멍청한 일이야. 모처럼 이렇게 즐거운 세상에 태어났는데 말이지. 준비해온 대사처럼 베루이코는 거침없이 말했다. 아사코 역시 특별히 아이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도 계속하고 싶었다. 또 아이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도 꽤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만남에서 아사코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둘은 8개월 뒤에 결혼을 했다. 그렇게 결혼 후 2, 3개월은 행복 속에 지나갔습니다. 둘은 같은 부서에서 지내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6개월 후 데루이코가 캐나다의 지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때문에 아사코는 사직을 결심하고 둘은 8월의 어느 날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임기는 5년이고요. 부임 3년 뒤에는 귀국에 앞서 장기 휴가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토론토 교회에 집을 빌렸습니다. 대지 포함해서 100평 이상의 집이지만 마을에는 그보다 배 이상의 넓은 집들이 많았습니다. 데루이코는 아침 8시에 나가서 오후 6시 넘어 돌아오는 비교적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내 아사코는 캐나다로 온 초기에는 나름 분주하게 보내면서 새로운 자극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주위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삶에 지쳐갔죠. 남편 데루이코가 돌아올 때까지는 입 한 번 열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아사코는 아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람은 아이 얘기를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지만 아사코는 그 약속을 깨고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자신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 데루이코가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우리 약속한 거잖아. 아사코는 남편 테루이코가 화난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다.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그 증거로 다시 수저를 들고 아사코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 휴가 때 밴쿠버에 가보자. 여기저기 여행하다 보면 기분이 좀 바뀔 거야. 이 말을 듣고 아내 아사코는 기뻤다.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여행이었다. 그 뒤로도 데루이코는 아사코가 외로움을 느낄 때쯤이 되면 여기저기 데려가 주었다. 그녀가 아이를 원하는 걸 미리 막아보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방법도 점차 효과가 떨어졌다. 아사코는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었다. 식욕이 떨어지고 짜증을 내는 경우가 늘었다. 이명이 생기기도 했다. 데루이코는 스트레스라면서 또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사코는 거절했다. 데루이코와 아사코 부부가 캐나다에 온 지 만 1년이 지났을 무렵 아사코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부엌에 쓰러져 있는 걸 데루이코가 발견했는데요. 충동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사코 스스로도 그때 일이 현실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아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침대에서 눈을 뜬 아사코에게 남편 데루이코는 휴가를 받았다며 2주 동안 일본에 다녀오자고 했습니다. 일본에 귀국한 둘은 아사코의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사코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웃고 떠들며 기분이 좋아졌죠. 하지만 휴가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금세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평소보다 술을 한 잔 더 마신 아사코의 아버지는 사위인 데루이코에게 아기 소식은 없는지 묻습니다. 아사코는 고개를 떨굽니다. 남편 데루이코가 아이 가질 생각이 없다는 걸 친정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했거든요.
장인의 물음에 데루이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이요? 네, 이제 슬슬 가져야죠. 아사코는 남편의 말에 조금 놀랐다. 평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데루이코는 조만간 가질 거라며 빙긋 웃으며 넘기곤 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조금 달랐던 것이다.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다. 아사코는 오랜만에 귀국했으니까 짧은 시간이나마 장인 장모를 즐겁게 하려는 배려겠지, 라고 생각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누던 아사코가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깔려고 하자 데루이코가 입을 열었다. 내일은 내 고향 알지? 야마나시. 야마나시에 좀 다녀올게. 일이 있거든.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계신 나고야에도 가야 되지 않아? 야마나시는 고향이라고 해도 이미 생가도 없고 살고 계신 가족도 없잖아. 맞아. 그래, 나고야도 갈 거야. 하지만 야마나시 먼저 가고, 어, 친구랑 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기로 했어. 또 워낙 오래된 마을이라 가끔 인사 가지 않으면 고향 사람들이 매정하다고 하거든. 아사코는 그 이상 묻지는 않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고향 친구들도 대부분 도쿄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사코가 눈을 뜬 것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어서다. 옆을 보니 데루이코의 자리가 비었다. 잠옷 차림으로 나가보니까 계단 아래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친구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어제 돌아왔어. 지금은 처가에 있고. 근데 아이 일 때문에 할 얘기가 있어. 뭐 가게에선 좀 곤란하잖아. 4시에 가면 되지? 그래, 알았어. 데루이코가 전화를 끊자 아사코가 물었다. 누구야? 야마나시에 있는 친구? 저 고이치라는 친구야. 고향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 녀석이야. 아사코는 연하장에서 고이치라는 이름을 본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어릴 적 친구라는 것 외에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다. 아사코가 데루이코에게 다시 물었다. 그럼 오늘 고이치 씨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 그 녀석도 만나겠지만 데루이코는 말끝을 흐렸다. 그리고 그녀를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다. 오전 11시가 넘어서 데루이코는 집을 나섰다. 아사코는 우연히 남편의 통화 내용 중 아이 일 때문에 할 얘기가 있다라는 말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어젯밤 아이 문제에 대해 평소와 다른 뉘앙스로 말한 것도 궁금했고요. 고민 끝에 아사코는 친구를 만나고 오겠다고 친정에 말하며 남편의 뒤를 쫓기로 합니다. 분명 4시에 간다고 했지? 지금부터 서두르면 늦지 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역을 향해 종종 걸음치기 시작합니다. 데루이코의 고향은 소박하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아사코는 결혼 전 딱 한 번 남편과 왔었고요. 오늘 데루이코가 만나려 하는 친구 고이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이라고 들었습니다. 데루이코와는 집이 가까워 늘 붙어 다니던 친구고요. 데루이코가 아침에 전화통화로 4시에 가게에서라고 말한 걸 보면 고이치가 경영하는 카페에서 4시에 만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사코는 고이치의 주소를 확인하며 그가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갔습니다. 코너를 돌자 바로 앞 가게 유리문이 열리더니 데루이코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또래의 남자가 검은 점퍼를 입고 나타났고요. 그는 데루이코의 친구 고이치였습니다. 카페의 주인이기도 했고요. 아사코는 데루이코와 고이치의 눈에 들키지 않기 위해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다행히 그들도 아사코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데루이코와 그의 친구 고이치는 산을 향해 걷더니 작은 공원 묘지 앞에 멈췄습니다. 한 묘비 앞에 선 그들은 꽃을 바치고 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뿌린 뒤 나란히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사코는 누구의 묘인지 궁금합니다. 아사코는 계속 그들의 뒤를 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처음 보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아사코에게 자신이 고이치의 아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저 데루이코 씨 부인 되시죠? 아, 저는 고이치 아내예요. 아, 네. 그러세요?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아, 그거는 아사코 씨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저 두 남자 쫓아가지 않아도 돼요. 한잔 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술집까지 따라가 봤자 별 의미도 없죠.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고이치의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입을 열었다. 네, 저도 그래요. 하지만 아사코 씨보단 조금 더 알고 있을 것 같네요. 아, 우리 가게로 들어가지 않을래요? 어차피 저 사람들은 밤이 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거고요. 고이치 부부의 카페로 들어온 아사코는 고이치의 아내에게 자신의 얼굴을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고이치 아내는 청첩장 사진에서 봤던 기억이 있다면서 자신은 사람 얼굴 기억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리고 저 두 남자를 쫓을 사람이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나 말고 누가 있겠냐뇨? 그러면 그쪽도? 네, 그렇죠. 아까 두 남자가 찾아간 그 무덤은 니시노 가문의 무덤이에요. 니시노 하루미라는 여자 묘에 참배한 거고요. 남편께서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 여자가 살아있다면 아사코 씨보다 나이가 많았겠죠? 죽은 게 20년 전이고 죽을 당시 8살이었으니까요. 20년 전이면 제 남편이 13살 때 일이군요. 그 하루미 짱은 왜 죽었나요? 또 제 남편과는 어떤 관계였나요? 집이 가까웠다니까 어릴 적 친구였겠죠? 하지만 뭐 그거 외엔 잘 몰라요. 그리고 하루미의 죽음은 이 마을에서는 아직까지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큰 사건이었거든요. 사실 하루미는 살해가 됐어요. 아까 그 묘지 뒤편 산길에서 지나가던 괴한에게 갑자기 습격을 당했습니다. 하루미를 죽인 범인은 당시 35세의 남자였습니다. 극장 간판 그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나름 성실한 편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또 독신이면서 여자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진 것 같진 않았다고 하고요. 당시 그 남자는 형사의 취조에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몹시 무더운 날씨에 비까지 내려서 공원 묘지 쪽으로 갔다고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일전에 용무로 묘지에 갔을 때 참배하러 온 어떤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지에 가면 다시 또 그 여자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수룩한 마음에 간 거고요. 하지만 묘지에는 그가 찾던 젊은 여성은 없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집에 돌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암울한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묘지 주변을 방황했습니다. 그때 묘지 뒤에 있는 산길에 접어들면서 빨간 우산을 쓴 하루미의 존재를 알아차린 거죠. 당시 모 신문이 하루미 사건을 묘사할 때 프랑스 인형을 닮은 상냥한 얼굴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사람들이 신문에 실린 그녀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인형같이 귀여운 아이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당시 범인은 자신이 유아 성 도착자는 아니고 단지 소녀가 귀여워서 대화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는데요. 그때 소녀가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고 자신을 경멸하는 것 같아 자신도 모르게 욱해서 죽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형사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루미의 사체가 뒷산 숲속에서 발견된 건 범행 다음 날인데요.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치마, 셔츠, 하의, 구두 등은 시체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나무 옆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또 치마와 하의에는 소량이지만 정액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성폭행을 하기 위해 하루미를 숲속으로 데려갔고 저항을 하자 목을 졸라 죽인 거죠. 그 뒤 옷을 벗겼는데 성욕이 일어 자위행위를 했고요. 경찰의 적극 수사와 용의자의 자백으로 범인은 빠르게 잡힌 편이었습니다. 아사코는 이 모든 얘기를 고이치의 아내로부터 들었습니다. 고이치 아내가 이 마을 출신이거든요. 물론 당시 고이치 아내는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최근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도서관에서 신문자료 등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최근에 조사를 했다는 얘기에 아사코는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고이치 아내가 대답을 합니다. 뭐 그렇게 최근도 아니네요. 그 사람과 결혼한 3년 전의 일이니까요. 그 사람이 조용히 참배하는 걸 보고 도대체 누구 묘인지 궁금해졌죠. 게다가 그 사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도 확실히 알아두려고 조사한 거죠. 그리고 아사코 씨의 남편인 데루이코 씨도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남편의 뒤를 쫓아가 본 건데 거기서 그렇게 또 아사코 씨를 만났네요. 아사코 씨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아사코가 질문을 했다. 저 좀 이상한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남편분께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진 않았나요? 맞아요. 저희 결혼 전제 조건이었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선 불만은 없어요. 아직 좀 더 즐기고 싶기도 하고요. 고이치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아사코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 점에 대해선 불만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또 다른 뭔가가 있나요? 결국은 아이를 싫어하는 거죠, 뭐. 제 남편 고이치는 아이를 보면 불안해해요. 조카한테도 무관심하게 대해서 분위기가 묘해진 적도 있고요. 그런데 데루이코 씨는 가위에 눌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렇진 않다고요? 제 남편은 가끔 그러거든요. 시어머니께 여쭤봤더니 전부터 그랬대요. 저는 이게 20년 전 하루미 사건과 관계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직접 남편에게 묻고 싶긴 한데 왠지 겁이 나는 거 있죠? 남편이 먼저 얘기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사코도 동감이었다. 데루이코의 은밀한 행동에 섭섭함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아사코는 고이치의 아내에게 하루미의 집 주소를 물었다. 사실 작년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꽤 오래전 이웃 마을로 이사했대요. 그 사건이 생각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지 보내려고 주소를 알아둔 게 있는데 아직도 이곳에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사코는 그 주소를 적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동네로 가서 근처 호텔에서 잠을 잤다. 친정에다가는 친구와 얘기하느라 늦어졌다며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전화를 했다. 아사코는 남편 테루이코의 친구 고이치, 테루이코와 고이치가 20년 전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다. 하루미의 죽음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한 것일까? 그렇다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될 것 아닌가? 하루미의 집은 아사코가 묵은 호텔에서 차로 1시간 거리였다. 아사코는 차를 렌트해서 하루미의 집으로 향했다. 근처에 도착한 아사코는 순경에게 정확한 위치를 물어보았다. 순경은 누군데 거길 가냐는 듯한 태도로 아사코를 쳐다보았고, 아사코는 그 태도에 다소 불쾌감을 느꼈다. 아사코는 하루미의 집에 도착해서 현관에서 여러 차례 계십니까를 외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건가 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하루미의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늙은 듯한
70대 정도의 할머니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서 아사코를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하루미를 부르며 울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아사코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때 60대로 보이는 당당한 체격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하루미의 아버지 니시노 유키오인데요. 그는 할머니의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말을 합니다. 여보, 하루미에게 분양할 시간이야. 잊지 않았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목소리였다. 그러자 울던 할머니가 잠잠해졌고 아사코의 몸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보면서 분양해야지, 분양해야지 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녀를 보낸 뒤 유키오가 아사코를 보며 말했다. 저 많이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물건을 사러 나간 사이에 저렇게. 근데 실례지만 누구신지. 아사코는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남편 데루이코를 아는지 물었다. 데루이코, 알죠? 일단 들어가시죠. 뭔가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 같네요. 아까 그 할머니는 제 아내입니다. 늙어 보이죠? 아직 60대 초반인데 갱년기가 지나면서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아직도 따님 일을 잊지 못하시는군요. 아, 그 사건 얘기는 여기 와서 어떤 사람한테 들었어요. 하루미의 아버지인 유키오는 고개를 끄덕거리더니 말을 이어갔다. 우리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겨우 생긴 게 아내가 35살 때입니다. 아내는 아이를 위해서 생명도 버릴 수 있다고 했지요. 아내는 사건 후에 한 2, 3년 동안은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이해하지 못한 거지요. 매년 생일에는 아이 옷을 사오곤 했어요. 그것도 아이가 자라는 것을 감안해 거기에 맞는 크기의 옷을 사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라도 위안이 된다면 하는 생각에 그냥 두었었는데 빨리 포기하게 만들었어야 했나 봐요. 지금은 집에 오는 젊은 여자가 모두 딸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집안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은 아내에게 은혜 갚는 심정으로 아내를 돌보고 있어요. 아사코는 하루미의 집 근처에서 만났던 순경이 떠올랐다. 그 순경은 하루미의 어머니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의아한 시선을 보냈던 것 같았다. 자신의 얘기를 먼저 한 하루미의 아버지 유키오는 아사코에게 찾아온 용건을 묻습니다. 아사코는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합니다. 아이를 낳지 말자는 약속, 캐나다에서의 자살 미수, 귀국 후 데루이코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등등이요. 그러자 유키오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데루이코의 이상한 행동이 20년 전 사건과 관련이 있나 궁금하냐고 묻습니다. 이에 아사코는 고개를 끄덕였고요. 유키오는 데루이코와 고이치는 매우 착한 아이들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근방에 나이 어린 소녀가 없어서 두 사람이 하루미의 친구가 돼주었다는데요. 유키오는 갑자기 서랍에서 수십 장의 엽서를 꺼냅니다. 모두 아사코의 남편 데루이코가 보낸 거고요. 엽서에 찍힌 도장을 보니까 10여 년 전부터 최근으로 이어집니다. 절반 정도는 연말 연시와 여름 휴가철에 보낸 거고요. 최근 것은 캐나다에서 보낸 건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여기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아저씨는 어떠십니까? 아주머니가 쾌유하시길 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람과 밴쿠버에 다녀왔어요. 이 엽서는 그때 산 거고요. 이런 내용이었다. 아사코는 남편이 엽서를 사던 장면이 떠올랐다. 저런 걸 사지 않는 사람인데 싶어서 의아했었던 것이다. 유키오는 하루미 사건 이후 데루이코와 고이치가 계속 자신과 아내를 생각해 주었다며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자 아사코는 남편이 대체 뭘 감추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데루이코였다. 데루이코가 유키오의 집에 오고 싶다고 한 모양이다. 이에 아사코가 일어나려 하자 유키오는 웃는 얼굴로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 부인께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데루이코는 이곳으로 오지 않거든요. 역 부근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고이치도 함께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데루이코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한 카페에는 부인이 가시는 게 낫겠어요. 그럼 데루이코 놀라겠죠. 저 어떤 식으로 설명할지는 부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앞으로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남편과 도쿄로 돌아가세요. 아, 그리고 이 봉투를 데루이코에게 전해 주십시오. 사실은 캐나다로 돌아간 뒤에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오지 말라고 하면 궁금해할 것 같아서요. 물론 부인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았고요. 이걸 보여주면 모든 걸 알게 되는 건가요? 아사코가 이렇게 묻자 유키오는 모든 게 잘 풀릴 거라고 했다. 아사코는 유키오와 데루이코가 만나기로 한 카페로 갑니다. 하루 만에 보는 남편인데도 꽤 오랫동안 보지 못한 느낌입니다. 아사코를 발견한 데루이코는 이해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놀라는 얼굴로 바뀝니다. 남편 데루이코와 마주한 아사코는 하루미의 아버지인 유키오가 봉투를 줬다는 것만 비밀로 하고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합니다. 자신이 미행을 했던 일, 또 그의 과거를 캤다는 것도요. 아사코는 데루이코에게 당신을 괴롭히는 게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데루이코는 좀 이따 반드시 얘기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어 아사코가 그냥 도쿄로 돌아가라고 한 유키오의 말을 전하자 데루이코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엽니다. 그럼 아저씨가 나를 만나지 않겠다는 건가? 왜 그럴까? 혹시 무슨 얘기 들은 거 없어? 아니, 얘기 들은 건 없어. 하지만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고 하던데? 아사코의 대답에 데루이코는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 역시 유키오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았다. 데루이코는 친구 고이치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키오 아저씨가 자신과 만날 생각이 없으니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고 전한 것이다. 전화를 끊고 다시 카페로 들어온 데루이코는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아사코가 말했다. 다음에? 다음에 언제 말하는 거야?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아사코의 말에 데루이코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쿄로 가는 급행열차에 몸을 실은 아사코와 데루이코는 서로 말이 없었다. 열차가 데루이코의 고향 야마나시를 벗어날 때쯤 데루이코가 아사코에게 말을 걸었다.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아이를 낳지 않는 걸 전제로 프로포즈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캐나다에서 당신을 그토록 괴롭힌 것도 내가 남편 자격이 없어서였어. 그러자 아사코가 그때 유키오가 준 봉투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유키오 아저씨가 당신에게 주라고 준 거야. 사실은 도쿄에 도착한 후에 주라고 하셨었는데. 그 봉투에서 나온 건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였다.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종이를 손에 쥔 데루이코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아, 그랬구나. 그랬었던 거구나. 내가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었어. 우리들은 20년 동안이나 멍청한 짓을 했던 거야. 여보, 우리 다음 역에서 내리자. 돌아가는 거야. 반드시 유키오 아저씨를 만나야 돼.
데루이코 부부가 고향역에 다시 돌아오자 친구 고이치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이치 역시 봉투에 든 종이를 보더니 데루이코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화로 미리 얘기를 전해 들었을 텐데도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유키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키오는 그들을 보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온화한 웃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사코는 도쿄에 도착하기 전에 남편에게 봉투를 보여줬다면서 죄송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데루이코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을 합니다. 아저씨, 사과해야 될 사람은 저희들이에요. 아니, 뭐 사과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만요. 하지만 유키오는 일단 들어가자면서 데루이코를 진정시켰다. 네 사람은 먼저 불단에 놓인 사진 속 하루미에게 분향을 했다. 정말로 인형 같은 얼굴이었다. 마지막으로 분향을 마친 데루이코가 무릎을 꿇고 단정히 앉아서 유키오 부부에게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유키오가 데루이코와 고이치를 번갈아 보며 말했다. 저 마음의 짐은 좀 덜었나? 데루이코는 그 대답 대신에 아내 아사코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면서 입을 열었다. 여보, 실은 하루미 짱은 우리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자 그건 아니라는 유키오의 말을 뒤로 한 채 데루이코는 말을 이어갔다. 20년 전 그날 정신이 이상한 남자에게 하루미 짱은 살해됐어. 그 남자가 왜 묘지로 갔고 어떻게 하루미를 죽였는지는 경찰 수사로 대부분 밝혀졌지. 하지만 마지막 단계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있어. 그건 왜 그날 하루미가 거기 갔느냐 하는 거였어. 물론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건 아니야. 하지만 결국 그 아이가 왜 거기 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 사실을 말할게. 사실 그날 우리는 나비를 잡으러 산에 가기로 했었어. 나와 고이치 그리고 하루미 짱이 함께 가기로 했었던 거야. 오후 3시에 묘지 뒤로 집합. 하루 전날 그런 약속을 했었고. 근데 비가 내렸어. 구름을 보니까 비가 올 게 분명했지. 나하고 고이치는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가지 말자고 했어. 하지만 그 자리에 하루미는 없었고 말이야. 나와 고이치는 뭐 상대방이 하루미에게 연락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 서로가 하루미한테 연락할 거라고 미루어 짐작한 거지. 약속한 3시부터 하루미는 계속 기다렸을 거야. 4시가 되고 5시가 됐는데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겠지. 그리고 그 남자가 와서 듣고 있던 데루이코의 친구 고이치는 우리가 죽인 거라며 신음하듯이 말했다. 이에 하루미의 아버지 유키오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아니, 니들 잘못이 아니야. 부모인 우리가 잘못한 거야. 어두워질 때까지 하루미가 없어졌다는 걸 몰랐거든. 누구랑 놀고 있겠거니 생각한 거야. 그리고 소동이 벌어졌을 땐 이미 살해당한 뒤였지. 아내가 큰 충격을 받은 건 자신이 잘못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너희들 이상으로 하루미를 죽인 잘못은 자기한테 있다고 집사람은 생각한 거야. 유키오의 말에 고이치는 자신과 데루이코가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루미의 엄마가 하루미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뭔가 큰 소동이 벌어진 듯했지만 하루미를 제쳐놓은 사실에 대해서는 발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그때라도 말을 했다면 하루미는 살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라며 괴로워했습니다. 데루이코와 고이치는 범인이 잡힌 뒤에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미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웠고요. 데루이코와 고이치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 건 스스로에 대한 벌이었습니다.
유키오에게 딸 하루미를 빼앗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 자신들은 아기를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이때 얘기를 듣던 아사코가 데루이코에게 묻습니다. 근데 내가 자살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려고 여기 돌아온 거야? 아사코의 질문에 데루이코가 대답했다. 나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이 불행해지는 건 원치 않았어. 그리고 당신이 자살을 기도했을 때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 대신 다른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고이치와 얘기하면서 우리가 해온 짓이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는지 깨달았어. 우리는 우리 마음 편하자고 벌 받는 신용을 해온 것뿐이었어. 그래서 모든 걸 고백하고 아저씨께 사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자 하루미의 아버지인 유키오가 반박하듯이 말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단다. 왜냐하면 그날 하루미가 너희들과 놀러 갈 약속을 했다는 건 후에 밝혀졌으니까. 하지만 말이야, 우리는 너희를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야. 친구들과 약속을 했는데 가보니까 혼자 왔더라 하는 그런 경험도 하면서 배우고 또 성장하는 거겠지. 너희들이 쓸데없이 고민한다는 걸 알고 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봉투를 아사코에게 준 거야. 하루미는 말이야, 조숙해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 자, 이건 사건 전날 하루미가 쓴 거야. 하지만 새삼스럽게 공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내내 서랍에 넣어뒀었어. 그러자 헤루이코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걸 아사코에게 받고 나서 이 아저씨께서 우리가 저지른 일을 일찌감치 알고 계셨단 걸 깨닫게 되었어요. 유키오는 그래, 그래 하면서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사코는 종이를 집어들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용 원고지였다. 거기에는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은 데로이코와 고이치와 나비 잡으러 간다. 3시. 유키오는 향이 타오르고 있는 불단을 바라보았다. 20년 만에 약속한 사람들이 마침내 와 주었네. 참 좋지, 하루미. 말없이 앉아있던 하루미의 어머니도 하루미 짱 참 잘 됐네 하고 생긋 웃으며 사진 속의 소녀를 보았다. 네, 네, 소설은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인데. 이게 감동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 난 왜 이렇게 네. 슬프죠?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뭐 그렇게 표현했지만 마지막 네. 부분에 좋은 소식이 좀 눈물이 났었거든요. 책을 아, 봤을 때는. 네, 가슴이 미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약속한 대로 왔더라면 하루미 짱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아유, 그렇죠. 물론 그렇게, 세 사람이 다 살해당했을 수도 있지만, 네, 어, 아무래도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 하루미 네, 부모님들이 참 인격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년 만에 지킨 약속은 나비 잡으러 가겠다는 그 약속을 네, 말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고, 사실, 이 주인공이 말이죠. 네,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리고 그 이유도 다소 좀 억지스럽다는 생각을 저는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데루이코와 네, 고이치가 거기에 대한 자책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걸 또 제대로 밝히지도 그러니까요. 않았고, 그러니까 네, 그걸로 벌을 받겠다라고 생각한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더 그렇죠. 아이를 네, 낳아서 그 네, 하루미의 목까지 더 살게끔 잘 음, 지극정성으로 키웠어야죠. 그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요. 들었고요. 네, 네, 그리고 두 아내 있죠.
네네. 아사코하고 고이치 아네. 이 고이치 아네는 이름도 없나 봐요. 아, 이름은 있었는데, 아, 이제, 그냥 넘긴 거예요. 예, 이름이 어, 너무 또 많이 나오면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네. 그냥 고이치 아내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 네. 고이치 아네 역할을 김지은 아나운서가 진짜 완벽에 가깝게 아, 너무 잘해주셨고, 앞으로 여자 역은 김지은 아나운서가 좀 하세요. 아니, 저희 그런데, 얼마나 쑥스러웠을까요, 아니요, 제가. 여자 역할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는 분들, 재밌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그래도 유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겹칠 경우엔 제가 뭐 한 사람 정도 맡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이 아사코하고 고이치 아네 이 두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음, 호기심을 그냥 호기심으로 멈출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막 길을 그렇죠. 쫓았고, 그 네. 다음에 그 김지은 아나운서가 그 하셨던 역할, 네, 고이치 고이치 아내는 아내, 네. 뭐 그 당시에 뭐 신문 뭐 이런 거 다 검색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도서관에 가서 직접 네, 뭐 자료까지 찾고, 찾아봤다고 했죠. 또 네. 그 좀 이상하긴 할 거 아닙니까? 그 누구의 묘인지 그렇죠. 밝히지도 않고 거기 네. 가서 이렇게 진지하게 늘 뭐라고 해야죠? 분양했다고 해야 되나? 네, 갔다 네, 오고, 네. 그런 걸 하니까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건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풀 수 있는 열쇠가 된 것이죠. 네. 네. 그나저나 데루이코는 어떤 회사를 다니길래 이렇게 좋은 조건이죠? 아니, 캐나다로 가는데, 그 해외 네, 근무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또 네. 캐나다는 또 한 번쯤 가서 살고 싶고. 네. 네. 개인적으로. 사실 저희 애청자분들 가운데 캐나다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어,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여기 이제 내용에 보면은 100평 정도 되는 네. 주택을 렌트했는데도 그 주변에 그 배가 되는 그런 집들이 굉장히 그 두 배 이상 되는 집들이 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토론토라고 돼 있던가요? 네, 맞습니다. 사는 여기서는. 곳이 네. 토론토. 근데 그쪽은 이제 도시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고. 근데 이게 모든 것은 비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비극은 비교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편안하게 즐겁게 네. 만족하며 살면 되는 건데, 어쨌건 뭐 그게 그게 핵심은 아니고, 거기다가 5년 동안 근무를 하는데 3년 지나면 장기 휴가를 준다면서요. 네. 네. 이게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봐 주실래요? 네, 음, 대단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읽었고요. 네. 유키오 말이죠. 그 네. 하루미의 아버지. 아버지, 네. 아내가 큰 충격을 받은 건 자신이 잘못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음, 말. 이게 맞는 네. 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음, 자기 딸이 어려서 너무 원통하게 죽었고, 그 네. 다음에 그 살해한 그 놈을 원망하는 마음도 엄청 컸을 텐데, 네. 그건 못지않게 네. 스스로 그 자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네. 여기에 어, 히가시노 게이고의 어떤 그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고 묘사하고 있다는 게 네. 잘 드러나고요. 또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 건 스스로에 대한 벌, 아까 네. 얘기했던 거, 그것도 있었고, 그 네. 다음에 그 뭐라고 했더라? 주인공, 그 네, 데루이코요? 네, 네. 데루이코가 네. 우리 마음 편하자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 네, 방법 자체가 앞서도 뭐 맞아요. 말씀하셨듯이 예, 올바른 자기, 방법은 아니니까. 자기 마음 편하자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네. 가끔 그 외국 영화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네. 네가 편하자고 그렇게 사과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난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네네. 정말 사람 심리가 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네. 스스로 괴롭긴 했을 텐데 그거를 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은 음. 좀 그러니까 어떻게든 결국은 사죄하기 위한 마음이긴 맞습니다. 한데 그 네. 사죄의 행동과 말이 네. 상대방에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였을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거죠. 말 네. 그대로 자기 마음 편하자는 건데, 이 추리 소설을 읽으면서 이렇게 사람 심리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큰 장점이자 능력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무렵 누군가라는 그 단편집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소설 말고도 다른 소설들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다른 소설도 책으로 한번 접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것도 이 100% 전문이 아니잖아. 전문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줄거리 해설을 해 드리는 거니까
요걸 또 활자로 읽으시면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네, 그 무렵 누군가 도서출판 제인에서 나왔고요. 그거 좀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네, 있던 20년 만에 지킨 약속 소개해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에도 더 좋은 작품 기대할게요. 아, 참, 알겠습니다. 네. 댓글 얘기 또 빼먹을 뻔했네. 자, 감상 네. 댓글 잘 적어주시면 김지은 아나운서가 또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어, 네. 답글을 달아주니까 함께 소통의 장으로 좀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참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 있어서 맞아요. 좋더라고요. 네. 감상평을 보면서. 네. 음. 물론 주로 김지은 아나운서에 대한 그 팬심으로 적으신 게 아유, 맞죠. 네. 네. 음.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